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 기관을 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교육의 3주체의 어떤 방향성과 우리 김덕 교수님 말씀하신 경력 배신에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은 정당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교원사법이 통과가 되고 교원사법이 통과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보면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두 가지가 수평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교육할 권리가 지금 많이 배제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원들이 억울한 선택, 그 다음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 이런 사태가 유의 사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위기 학생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 안을 오늘 이 발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이제 국가 이제 큰 틀에서는 국가 배상 제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도입이 돼야 되는가 그렇게 합니다. 현행법에는 국가 배상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경기도의 그 용인하고 체육교사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의정부의 교원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사연, 이 두 가지 사안은 뭐냐면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한 보상관계예요. 이익과 손해관계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조금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제도죠. 그러니까 학교 안전공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손해에 가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만 지급하는 게 보상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과정에 벌어진 모든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해서 교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행정 절차의 문제지 교원이 학생과 교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은 별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교원들 두텁게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또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법에서도 보면 17개 교육청이 교원 배상 책임 하고 있는데 이게 배상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교원이 정당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만 이게 동작하는 구조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적응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모든 피해 학생,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피해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배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법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이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전공제에는 이게 지금 동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두 가지 이 사례가 교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축소된 보상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사회적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4년간 피해전담 기관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학교 폭력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어떤 교육적 회복 관계에 있는 거지 이거는 형법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행정 절차법입니다.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가해 학생의 교육적 선도 교육과 피해 학생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면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 전담기관이 열리고 다음에 심의위원회까지 걸립니다. 근데 그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 돼서 이제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들은 이제 문서를 하나 받아요. 처분 이제 통지서 같은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에 대한 무슨 특별교육을 받아라, 서면사가 아니라 1호 서면사가 2호 접근금지 이런 이제 그 집행 명령문을 받게 되는데 또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법은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미화, 그 다음에 6호 그 밖에 모든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치를 받으면은 이거를 지원하는 게 학교 안전공제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실 거라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이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똑같습니다. 벌어졌을 때 피해 학생이 받았어요. 그래서 1호 심리상담 조언을 받았는데 그럼 이 학생이 바로 그 외부 상담기관에 가서 심리적인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 자비로 내고 나서 나중에 그걸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는 시점도 참 기가 막히죠.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만이 확정 증명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그때 이후로 학교 안전공제에서 그동안 내가 쓴 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피해 학생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이나 이런 거는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피해 학생이 회복이 될까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요즘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결국에 학교 부적응이 되고 위기 학생을 몰리고 공교육에서 소외받고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나마 학교에서 끌어안고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위기 학생이 발생되고 그렇게 피해가 있음으로써 학교 생활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자퇴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 발제문은 참고하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의견을 담아놓은 게 있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벌어졌을 때 피해 전담 기관을 많이 활용을 하여 피해 전담 기관은 사전에 동작도 합니다. 사후에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접수가 돼서 있으면은 신청을 하면은 피해 전담 기관에 가서 상담 및 행정지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데 우리가 위기 학생이 됐으면은 공교육이 부족한 학생은 이제 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대한교육 위탁기관입니다. 대한교육 위탁기관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이 부족한 학생을 다시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아니면 짧게는 몇 개월 단위로 이제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 보내는 기관인데 외부 기관입니다. 이 과정을 가게 되어 있는데 대한교육 위탁기관과 피해전담기관의 상담과 치유가 서로 상관관계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상담기관은 상담만 하고 있고 치유기관은 치유만 하고 있고 대한교육 위탁기관 대한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위기학생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렇게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생김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원을 상대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교권의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저는 행정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죠. 현행 행정제도가 뭐 잘못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보다는 행정제도를 정확히 우리가 숙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발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담당을 했던 교사로서 지금 박정호 대표님의 말씀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발제를 거의 1시간 정도 했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3시 20분부터 발제와 관련돼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 발제에 이어서 패널 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지금 학생대표 노진성님, 학생대표 양정님, 그리고 학부모 대표 박준희님이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 김원명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 발제문을 쓰신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님 걸 일단 제가 보고 그 킬러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말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킬러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일단 거의 가장 입시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또 언론 쪽이 또 희망의 직업이라서 이 킬러 교육이라고 딱 들었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사람을 죽이는 문제인가? 아니 뭐 이걸 못 맞추면은 뭐 인생이 뭐 날아가고 뭐 삶이 다 망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공부를 잘하면은 대학교도 높이 가고 뭐 높은 대학교에 가면 또 높은 직장 가고 이런 거는 있지만 뭐 높은 대학교 안 가고 뭐 저기 뭐 수도권을 안 가도 대학교를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문제 이름을 킬러 문제라고 하면서 너무 부정적인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최근에 막 킬러 문제 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라리 이름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있던 건데 그 자책골이라고 그 축구에서 아군의 골대 그 자리가 넣으면 그걸 자책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이름이 이제 자신의 책임을 지고 해가지고 이제 자책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름이 자살골이었습니다. 자살골. 근데 자살골이라고 하면은 뭐 얘가 뭐 죽을 만큼 큰 일을 지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그게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살골 말고 이제 자책골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도 사실 저는 킬러라는 뜻 말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뭐 분별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분별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만 해도 의미는 똑같이 전달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는 전달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일반 그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게 제 일단 킬러 교육에 관한 생각이고요. 또 이제 그 김누리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한국의 입시하고 독일의 입시를 그 비교하시면서 그 독일의 입시는 막 그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적으로는 한국이 이렇게 독일처럼 입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일단 그 첫 번째로요. 그 제 주장을 한 번만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네. 제가 또 이제 그 언론이 방금 꿈이라고 말했는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네. 물타기가 조금 센 것 같아요. 제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그 7월 4일 서희초 자살 사건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가장 원탑 기사였습니다. 그죠? 다 일면에 나오고 그게 가장 화제였고 누리꾼들도 다 그 기사를 보고 댓글 작성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사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한꺼번에 팍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건 너무 심한데 소유주 자살 사건 너무 심한데 하다가도 우리나라는 어떻다? 바로 그냥 이재명 당대표님이 만약 구속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떠요. 그러면은 사람들 다 거기 몰려가가지고 소유초 조사 사건은 있고 다 그 기사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 문제도 사실 이대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교육법을 개정한다, 뭐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강력하게 뉴스를 통해서 어필을 해야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또 같은 사건 또 일어나서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또 한 번 그때 바꿉니다. 그때 바꾸고 또 끝나면은 계속 10년 뒤, 20년 뒤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계속 이 법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는데? 라는 거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훌륭한 법을 만들어지길 희망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 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입시 관련된 건데 아까 김누리 교수님께서 일본도 경쟁 입시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본이 저희 섬나라 옛나라잖아요. 그만큼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정책 같은 것도 그런데 일본도 원래 경쟁주의였다가 좀 바꾼 거잖아요. 그때 발생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발생 사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이제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의 사건을 미루어 봤을 때 저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저희가 배울 점이 있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아까 류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말씀하셨죠. 이게 과연 해결이 되면은
과연 조건이 상승할 수 있는 이게 과연 중점적인 내용인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시민권을 만약에 얻었을 때 뭐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이런 점도 궁금하고요. 조건이 얼마나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 조건을 이 정치 기본권이랑도 엮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기주의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희초 조사 자살 사건만 미루어 봐도 조사가 학부모한테 뭐 지속적인 민원 이런 걸 당해가지고 큰 고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조사분들도 그렇게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민원을 왜 할까? 저는 이 생각을 딱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민원도 그 별거 아니에요. 뭐 자는 학생을 터치했다. 이게 민원 예형이에요. 대체 왜 그걸로 민원을 넣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어쩌면 이것도 이기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저출산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연관시켜서 말해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저출산 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도 자녀를 많아봐야 한 2명? 1명? 그 정도 낳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지중지 키우십니다. 자녀가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얘 애를 터치했어? 아니 얘 하나밖에 없는 얘 소중한 자식을 어떻게 네가 부를 수 있어? 네가 뭔데? 약간 이런 마인드 플러스 이기주의는 또 뭐냐? 이제 이기주의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서 사회? 그거 알 바 아닌데? 아니, 얘 자식만, 나만, 아니 얘 자식의 이득만 해주면 되지 뭐 교사 그런 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인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출산이 솔직히 말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저는 이번 조사 문제가 사실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워낙 그 선생님들도 다 얘기하셨다시피 옛날부터 조사분들은 그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 정치적 중립 조항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결국 그거를 우리가 국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무시한 덕분에 이런 사건이 터졌고 저는 과연 이 저출산이 과연 이번 문제하고 과연 상관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결정적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저출산 또는 이기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진 게 바로 저는 이런 교사 이번 정치 기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으로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3년 5년 뒤잖아요. 교사 말고 다른 이름으로 변장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확한 원인이 뭔지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이기주의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뭐 정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뭐 당장 법 개정 이런 거 말고 저는 정치 기본권이라든지 뭐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조금 더 탐구하고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이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사람들은 모릅니다. 뭘 모르냐? 사건이 터졌어. 근데 만약에 산불이 터졌어요. 근데 그 산불이 터졌다는 걸 일반 시민들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뉴스로 압니다. 근데 만약에 뉴스에 그런 거 말고 산불 말고 중요한 산불 문제 말고 갑자기 뭐 정치 문제가 갑자기 뭐 끼어들어요. 갑자기 뭐 올림픽 뭐 정치적 문제가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가장 크게 화두되는 그 사건만 보기 때문에 이런 산불 문제 보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도 이런 산불 문제를 더 강력하게,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진성 학생의 아주 열정적인 의견,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김일규 교수님 지금 학생이 질문했는데 혹시 뭐 답변이나 첨언해 주실 의향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꼰꼰으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 듣고 합법을 하는 게 나은지 문제를 꼰꼰으로 할까요? 질문 꼰꼰으로 답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답을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일단 학생이 한번 종합적으로 그래요. 한국 입시를 독일 입시처럼 그렇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금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교육 문제는 문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제도만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 독일의 사례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영감을 주는 건 분명하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병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아이를 경쟁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우열을 나누고 1등부터 몇 등까지 나누고 거기서 우월한 아이들이 열등한 아이들을 나중에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니까 지배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너무나 병든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지금 한국의 교실은 파시스트를 기르고 있어요. 경쟁, 우열, 지배, 이게 파시즘의 핵심 원리예요. 이 세상은 평등하고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곳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 세상은 항상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로 서로 경쟁하는 곳이고 거기서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고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하는 게 파시즘적 세계관이에요. 지금 한국 어떤가요? 민주주의의 세계관이에요? 파시즘의 세계관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선 제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을 받아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정상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경쟁시키는 거 뭐가 잘못돼서? 다 우열을 나누는 거 그럼 뭐가 잘못돼서? 우월한 놈이 지배하는 거지 뭐 잘못돼서? 한국인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거죠. 정상성의 병이 있어.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죄다 병들어 있다면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단순히 입시 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도만을 피상적으로 수용하고 이식하는 것, 이것은 위험해요.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좋은 제도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라든가 또 자유학년제, 또 뭐예요 요새 고교 여러 가지 뭐 하는 거죠?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 이런 것들이 갖는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러나 자유학기제나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되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걸 이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놔두고 그런 제도를 들여오면 이게 다 왜곡되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제도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문화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의 변화를 같이 고려하는, 말하자면 맥락적인 사고를 동시에 생각하는 조금 큰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경제교육이 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심한 임금 격차죠.
노동시장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노동시장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 너무 임금 격차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놔두고서 그럼 교육개혁만으로 과연 독일과 같은 경쟁하는 교육이 가능할까? 그건 쉽지 않죠. 말하자면 교육개혁, 사회개혁, 특히 사회개혁 안에서도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맞춰갈 것인가, 이런 좀 큰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김두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제도, 교육, 그리고 노동개혁,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생각도 맞고요. 근데 아까 진성분이 질문할 때 그 우리 지금의 문제가 지금 우리 냄비 근성 국민의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도 사실 고사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현상은. 근데 아직도 내부적으로나 교사들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아까 뭐라고 하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그 정치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에 의해서 개선되어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존 롤스라는 철학자를 생각해 보면, 롤스는 이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를 원했고, 뭔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참여할 거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예를 들면 교수 집단, 그리고 사회 전문가 집단이 있겠지만 학교나 교육 문제에 교사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얘기를 골고루 잘 듣지 않는다고 또 얘기하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듣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선별적으로 취합해서 그냥 듣고 그냥 결론은 자기가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서희초 사건 이후에 여의도에서 교사들이 하도 교육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뭐 교사 노조 연맹이라든지 아니면 실천교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교사 단체에서 그 교육법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직접 바꿔가지고 가져오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못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도를 만들 때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은 일부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특히 교사가 교육 전문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원래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하는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리퍼블릭의 공화주의라는 의미 자체가 시민이 덕을 갖춰야 되고, 그 덕을 갖춘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며, 이 부와 권력을 일부 계층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또 리퍼블릭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핵심적인 공화주의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불리느냐. 그런 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시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정부가 존재해야 이 나라는 반드시 바뀔 것이고 교육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교사가 발언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심지어 교사는 죽어야지만 관심을 갖는다. 이게 이번 서희초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죽어가지고 관심을 받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서 얘기해서는 듣지를 않아요. 좀 비극적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자간에 참여를 할 때 반드시 전문가 집단인 교사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도 대변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양정은 학생도 이런 지금 관련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느낀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통한 교육권 회복 부분에서 학생은 미성년자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선거권과 참여권이 제한되고 입시라는 제도에 묶여서 허덕지고 그냥 내신 채우기 바쁘고 학원 다니기 바쁘고 수능을 준비하기 바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학부모는 이런 사회적인 경쟁 하에서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교육 제도에 대한 고민할 여유도 없이 경쟁 교육 속으로 들어가서 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교사는 온전한 평가권과 교권을 갖지 못하고 교육과 관계없는 일들과 승진 점수 경쟁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부도 교육부도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을 재개정해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도 관여해도 안 되고 선거활동은 물론 단순한 서명운동, 의견 게시행위, 기부금 분모집행위는 그러니까 모두 사회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고 형사처벌 조항까지 부과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번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직장 바깥에서는 개인적인 행위만 해야 하는 비사회적인 존재, 인간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실감으로 교사들은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사람, 그런 학교라는 공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시민권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사실은 정말 당혹스럽게 느껴지고요.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만 16세만 되어도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교육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치 활동을 가르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은 단 한마디로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미성숙한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에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과 교사를 빼고 그들만 정치하기를 원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당연히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건 타당하지만 수업 외에 퇴근하고 자신의 그냥 사적인 시간에서 또한 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조치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교사는 이번 서희초 교사의 죽음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해야지 겨우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런 참담한 현실에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많은 기사와 뉴스도 찾아보았는데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여론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선생님의 생각이 한번 듣고 싶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김누리 교수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걸 듣고 정말 오만한 엘리트들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나 이런 시중에 되게 방영되고 있는 것들도 학교 폭력
가족폭력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정말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과 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그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은 대학 등록금 폐지가 된다면 어떤 사실이 현실이 바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교육 현장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문을 가져봤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자유롭게 답변을 아무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교육 등록금 관련돼서는 김주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 대학 등록금 이야기를. 그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하는 가치관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미국인의 눈이에요. 미국인의 눈. 해방 이후에 완전히 미국에 사실상 모든 게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 지금 한국인들은 거의 미국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욕망합니다. 이건 유럽인과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인들은 뭐 조깅 같은 거 좋아하고 육체적으로 뭐 자기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거, 뭐 미용, 성형 뭐 이런 거 아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많이 갖는 거, 물건, 좋은 차 갖는 거,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유럽인들은 전혀 달라요. 그런 욕망들이. 네. 완전히 물질주의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그게 이제 유럽인들 눈에는 너무 낯설고 사실은 경멸스러운 일들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유럽에서 8년 정도 있으면서 받은 충격은 그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달리 생각하나? 어떻게 이렇게 달리 욕망하나? 욕망도 다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인들은 대학은 다 경쟁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에 그 서열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 돈 내고 사는 거고, 미국 대학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등록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등록금 액수야 6만 5천, 6만 3천, 6만 1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도,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는 이건 내 돈 내고 교육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이런 게 미국인들의 정의관이에요. 정의.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을 해? 저 같은 사람 부정을 하죠.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야. 그럼 미국인들은 바로 저 같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커뮤니스트. 걔들이 가장 입에 달는 말이 커뮤니스트예요. 뻑하면 커뮤니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빨갱이랑 똑같아요. 그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나 유럽인들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시민이 공동체에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결과의 평등까지 모든 사람에게 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 어떤 사람이든 고등교육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학을 못 가고 부잣집 아이들만 대학 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일수록 더 학비가 비싸? 이건 야만 중에 야만 사회다. 이게 유럽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고등교육을 시장에서 구매할 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볼 것인지,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한국은 완전히 미국에 가깝죠. 그래서 고등교육에 돈 내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아니 내가 대학 다니고 돈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미국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미국 같은 사회를 뭐라고 생각해요? 저건 사회가 아니다. 시장이죠. 모든 걸 돈 내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대학 교육도 돈 내고 구매하는 요번에 봤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네? 코로나 치료하는 것도 돈 있는 놈은 살고 없는 놈은 가는 거예요. 의료도 전부 시장에서 돈 내고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사실은 자율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공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까지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게 너무 낯설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미국화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은 대학 등록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까지 줘요. 이게 이제 69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논쟁이에요. 중요한 논쟁이에요. 학비가 없더라도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대학에서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되잖아. 학비를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학비가 없더라도 이건 사회적 정이 안 맞다. 그래서 69년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당연히 생활비도 주어서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다. 그래서 1970년부터 아까 교육개혁 70년이라고 했죠? 그 해부터 독일에서는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50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줄까요? 매달 120만 원 정도 죠. 120만 원. 예. 120만 원이면 기숙사비하고 식비하고 책 몇 권 사고 완전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죠. 우리는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 와서 공부하나요? 전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편의점 뒤에서 이거 찍고 있고 맥주 나르고 있고 커피 나르고 있어요.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아직 이런 인식 자체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죠. 이건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서 바뀌어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회의 이런 방식은 틀렸다라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이제는 대학 무상교육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예산안에 무상교육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도 유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 사회적 여론 이런 부분들을 그걸 어떻게 바꿔갈 거냐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침묵의 나선 1호이라고 해서 독일의 유명한 그 언론 커뮤니케이션 학자 노이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노이만이라는 분이 지금 많은 여론들은 대부분의 다수의 의견, 언론이 이끌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흡수되어서 따라간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도 언론이라는 것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검찰이나 언론 개혁이 안 이루어졌다. 다른 데는 건드리면서 여기는 안 건드린다. 근데 그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생들이 지금 미래 세대인데 미래 세대들이 좀 두려움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지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침묵의 나선임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윤리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얼마 전에 이상사회를 가르치는데 이상사회의 조건을 보면 다 코뮤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다는 것은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서도 10년마다 재뽑기해서 집을 바꾸고 이런 개념 자체는 사유재산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코뮤니즘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그 플라톤도 생산자만 빼고 나머지 통치자와 수호자는 사유재산이 없어야 되겠다. 그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뭐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 강조했던 유교 전통을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렇게 완비하지 못하고 올바른 제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저는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 특히 뭐
우리 국회에서 40%,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법조 세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조수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균주의라고 하면 교육에 있어서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등록금 당연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이 나서서 요구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우리가 가르칠 권리를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교실을 떠나가지고 학교에서 외쳐도 안 되니까 거리로 뛰어나와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그전에도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거를 내세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도 이렇게 못 일어나면 나중에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게 자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똑같은 문제 일어나면 또 죽으면 그때 와서 또 떠들 거야. 똑같은 문제 가지고. 교육은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빨리 쟁취해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학생들의 바람도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의 바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계속 100년 뒤에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뭐 당연히 바라지만 지금 우리 세대도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저는 교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대와 여러분의 미래 세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자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교육 3주체가 저는 주체라고 얘기했던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 주체라는 것도 가르치는 입장이 있고 수급자 입장도 있고 뭐 수익자 입장도 다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교사와 학생도 연대할 수 있고 학부모님과 민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과 교사도 연대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외대 철학과 교수님, 그 시민사회 대표님 김원영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이나 토론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철학과의 정지원입니다. 김누리 교수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요청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쪽 좀 넘게 한 2쪽 가까이 제가 준비한 토론문이 있는데 읽으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 대표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김누리 교수님 발제문 토론자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문은 제가 받은 게 국적 분량이었고요. 6곡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 두 번째는 문제는 킬러 교육이다. 세 번째는 기계가 채점하는 수학 능력 시험 유관. 네 번째는 오만한 엘리트의 나라. 다섯 번째는 대학 입시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여섯 번째는 민주주의의 성패는 교실에서 갈린다. 지면 관계상 제가 준비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고요. 네 가지를 간단히 요약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토론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공감하는 말씀들이 많아서. 우선 첫 번째, 발표자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불행, 경쟁, 억압, 무사유의 늪에 빠져 있고 우리 어른들은 이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공감하고 또 지지합니다. 다른 한편 더 깊은 사유는 깊은 불행 속에서 시작되고 고난과 시련은 깊은 인물을 짊어진 자의 담금질이기도 한 것이 동서고금 고전의 공통된 교훈입니다. 다사는 패족이 되어 18년간의 억울한 유배 생활 속에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저술가로 사상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경쟁 교육을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비판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고 이해하며 다각도로 지혜를 발휘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건 필요한데요. 불행 속에서도 이 불행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또 가르쳐야 되는 임무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또 비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걸 극복하는 힘을 그 가운데서도 가르쳐야 되겠죠. 두 번째, 킬러 문항은 고난도 지식을 요구하고 따라서 학교 밖에 고액과외를 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에 몰려있고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란 발표자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보기에 대통령의 킬러 문항 관련 지시나 그에 대응하는 여야 인사들의 태도와 통찰은 교육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통찰이나 비전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현재의 기계적인 학습과 기계적인 채점의 시험과 그 시험 결과로 서열을 정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비전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까 이제 김누리 교수님께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철학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고 사회 분위기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지 이게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대학 입시 입학시험 정책이 경쟁을 통한 배제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발표자는 연대를 통한 포용교육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한껏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대학 입시 폐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발표자의 제안문에 소개된 독일 입시 제도를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독일은 독일대로 독일의 역사와 교육 철학을 통해 독일의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아까 김누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따라 하다가는 이제 왜곡이 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역사와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도만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다간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학 입시 폐지 전에 학계 차원의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예견된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여러 여건을 조성하고 정교한 설계가 없으면 대학 입시 폐지 역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발표자는 학교 교실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이 중요하며 민주주의 내 파시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서로 다른 모두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두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자는 현재 여야 정치인 모두의 모습 속에 파시즘적인 면을 발견합니다. 토론자도 저도 자신 안에 파시즘적인 면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저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무례한 경우가 요즘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9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 해가 지나갈수록 학생들 태도나 이런 게 다르죠. 요즘은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들락거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못 보던 현상을 보고 저희 때는 겪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토론자는 진보의 파시즘과 보수의 파시즘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며 나 개인의 권리 강조가 타자 즉 교사와 나 이외의 다른 학생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면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색이 필요합니다. 무사유의 늪은 진보에도 보수에도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더욱 필요해지는 때입니다. 저는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깊은 사유가 없는 무사유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창의적인 인간, 존엄한 인간, 개성이 만개한 자유인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만한 엘리트와 무기력한 대중을 길러낼 뿐이라는 김누리 교수님의 진단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토론자는 경쟁교육 폐지와 교육권 회복의 목표와 전제가 다음 세 가지 차원의 교육으로 이해합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를 잘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돈 버는 걸 가지고 따지죠.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류 공동체,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잘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구적 차원까지 혹은 우주적 차원까지 고려해 사유하고 실천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인류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고, 셋째는 근대 이후 폭발적인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직면한 인류가 당장 실천해야 할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 목표와 전제는 경쟁교육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단기적으로 경쟁교육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권 회복은 여러 면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권 회복도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도와 의식이 함께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발표자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의 이해와 토론거리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토론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그냥 공부만 하는 말씀들이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토론문을 잘 짜임새 있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에 대한 견해, 조금 차이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그 경쟁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대학 입시 폐지 전에 학계 차원의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말씀이고요. 당연히 학계 차원에서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독일의 그 교육개혁 과정을 보니까 순서가 대체로 교육 시민운동,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를 학계가 이론화하고,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정책화한다.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새로운 이런 교육운동으로 움직이는 게 독일에서 교육개혁의 발단이 되더라고요. 그건 좀 의외였어요. 저는 이론적인 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이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독일의 경우 68 혁명기에 변화가 생기는데, 68 혁명이고 70년에 아까 교육개혁했다고 그랬잖아요. 2년 후에. 그 과정이 대체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시민운동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계가 그 문제를 받아서 이론화했고, 그걸 정부에서 정책화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있어서 그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거, 정리해 주신 거 대부분 다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 대표님 박준희 대표님께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는 교육행정제도 역할에 대한 토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이거 발표문단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지 못했던 독일의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걸 먼저 듣고 나니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지금 약간의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아이들 바로 독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고요. 제가 이 발제문을 읽으실 적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우리의 입시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 거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제 주위의 부모님들께서도 일단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려면 우리의 입시 경쟁 이 입시제도가 폐지가 되어야만, 일단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제가 정리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도 고등학생 학부모로서 최근에 있었던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비롯하여 안타까운 교사의 죽음을 접하면서 이를 초래한 지나친 학부모 민원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경쟁 입시하에서 교육 당사자인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아이만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체제 아래에서는 어쩌면 학생도 교사도 저희 학부모도 모두 이 제도의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제도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 3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을 학부모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안전사고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교사가 신분상 보장받는 지위에 관하여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이를 면책해야 하고 국가가 개인인 교사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배상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 안전공제의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 후유장애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법적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신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역시 학교 현장 담당 교사에게 모든 처리를 의존하지 말고 피해 전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초기 피해 학생 지원과 교육적 회복, 상담, 치료, 교육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교육청에 학교폭력안전지원센터를 구성하여서 대한교육기관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행정지원 상담과 치유 그리고 교육과정까지 연계하도록 법령과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도 교사에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님께서는 학교안전공제의 배상 책임을 넓히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둔 것과 같이 학교폭력안전지원센터를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그 외에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문제 상황에 대응했을 적에 학교장님과 교감 선생님이 우리 교사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박준희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발제를 하게 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서희초로 출발하면서부터 교육의 어떤 생태계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행정제도가 부실한 것도 있지만 행정제도가 우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 경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상과 배상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던 거라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첨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학교가 교육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교원들이 지금 기피 업무라고 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책임 교사, 그 다음에 담임, 저경력,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기피예요. 이 저경력 교사들이 여기 배치되는 이 교육 생태계, 그러니까 저 교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나가볼게요. 교원들 간에 어떤 먼저 이렇게 고경력 교사들이 먼저 좋은 보직들을 가지고 있고 신규 교사들 안 되면 또 기간제 교사로 투입해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기보다
법을 어떻게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걸 안착시킬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좀 더 손본다면은 초등부 교육법에 교원들, 그러니까 임용된 교사들이 5년 이하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를 당연히 배제한다. 책임교사를 배제한다. 이런 명시적 확정적인 조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 고경력 교사들이 선배로서 이렇게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학교 교육 생태계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아마 11월에 발의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동복지법 개정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우영우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동은 놀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큰 거예요. 예.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이걸 보호하는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다면은 교원이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면책을 해나가는 거 깊이 공감을 하지만 이러다 보면은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기관들 모두 다 동일하게 목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수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법의 어떤 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왜 동작하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원지 향상법에 담긴 거는 이미 지금 담겼잖아요. 교원지 향상법에 17조 5항 정서적 아동학대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 법의 목적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거는 이 법의 목적에 맞습니다. 근데 아동복지법이란 자체는 아동의 발달을 동작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신분, 그 다음에 직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좀 사회적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행정제도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많이 조금 붙인 것 같은데 좀 학교폭력 같은 경우가 선생님들이 제일 깊은 업무예요. 책임교사분들이. 근데 학교폭력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현재 교수 선생님도 계셨지만 접수 전화는 없어요. 접수했다고. 우리가 은행이나 민원 동사무소 가서 민원 접수해도 접수증 주잖아요. 왜 접수했는지 그럼 피해자 권리 어떤 권리 보호에서 뭘 하나 줍니다. 우리가 경찰에 어떤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피해자 권리 피해자로 동작을 할 때 어떻게 되고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이거 종이 한 장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력 구제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이게 없어요. 접수하면은 선생님 학교폭력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폭력 강의를 가끔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힘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학교폭력 당했어요. 신고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얘가 저 때렸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바라는 논점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제도에 대한 용어 정리가 선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이 홍수 시대예요. 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 이게 들어와 있음으로써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권이 붕괴되고 학교 현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 결국에는 불필요한 제도를 드러내자는 게 혁신의 주체였어요. 혁신교육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제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도 느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교사인 것 같아요. 교사. 그걸 우리가 까먹는 것 같아요. 교사가 어찌 보면 교육의 전부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교사의 위치, 교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게 이제 교육의 위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초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제가 독일에서 보면서 너무나 하여간 좀 충격적으로 느낀 게, 교사들이 굉장히 반권위주의적이에요. 반권위주의. 이게 이제 독일은 교육개혁이 일어날 때 68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자극받아서 일어났고요. 68혁명의 가장 큰 구호가 반권위주의입니다. 반권위주의. 그러니까 아주 의식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교사 세대가 탄생을 했고, 그 흐름 속에서 교육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반권위주의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이 교사의 권위는 아무도 못 권위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서 민원을 하고 뭐 하고, 이건 독일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독일은 4학년 마칠 때 넌 직업학교가, 너는 인문계 학교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 못 따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 저 인문계 해서 대학 보내겠어요. 이런 학부모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권위만도 아니겠죠. 신뢰. 교사가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린 이게 이제 다 오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교사들이 권위주의적이면서 권위가 없어요.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학교에서 벌어지는 행태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가 있고. 완전히 수직적 이러한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반영이죠. 그게 그대로 있어요. 학교 안에. 그리고 교사 밑에 학생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권위주의적 위계로 돼 있는 거예요. 독일은 학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평적이에요. 이 반권위주의적 그런 운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교사들은 굉장한 권위가 있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말하자면 그런 학교의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김나지움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을 교사가 내고 교사가 채점하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을 말하자면 교사가 내고 교사가 채점한다. 그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교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 교육을 보면서 결국은 교사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 많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요, 제 외람 때인데 교수님이 옛날 그 학교 체계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젊은 교사들이요, 그 나이 든 교사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계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교사도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고요. 학생들 얘기를 너무 잘 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교수님 때 경험하고 좀 다를 겁니다. 지금 교사들은. 지금 아마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 선생님이요, 그 부원 선생님들한테 시키지 않아요. 시켜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부장 선생님이 일을 다 하고요, 거의 안 시킵니다. 못 시키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네, 권위가 실종이 된 거죠. 교장 선생님도 교사 선생님들 다 무서워하실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무섭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습을 안 해본 걸 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 저를 폭력 교수라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노미 상태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의 상태고, 아노미 상태고,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게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진짜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교사와 뭐 그 학생 뭐 이런 것도 다시 근본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도 그 말씀하시면서 웃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현장에서 저도 학생부장 할 때 제가
부장이지만 부원한테 시키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의 교장, 그러니까 프린시펄이라는 교장의 권위는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장이나 교감이 제 결제를 안 해주면 제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도 교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교장이 뭐 부장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통의 부재 같은데요. 열심히 더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한 세대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 전후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있고 50 전후의 선생님들이 있고 40 전후의 선생님들, 30 전후의 선생님들이 지금 세대가 다 달라가지고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무슨 뭐 수사과장 하는 후배가 있는데 20대 여자 순경하고 말을 안 한대요. 무서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도 놀아야 됩니다. 교사들끼리도 놀아야 되고 학생과 교사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일을 시키고 학생은 전부 공부만 시키는 거죠. 노는 가운데에서 의사소통도 되고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놀아야 된다는 말씀이 학생, 어린이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어른도 같이 놀아야 된다. 오늘 제일 명언이네. 그럴게요.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 학생도 교사도 같이 놀아봐야 돼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이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지금 누리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놀면서 이렇게 원해서 생활할 때 저렇게 활동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이들 저희 교육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누리 교육 과정을 열심히 하고 가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엄마들이 모두 교육에 학원으로 모두 내달린다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단순히 뭐 체육활동, 태권도, 뭐 미술 쪽 이런 쪽을 예술 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저희가 놀이교육과정에서 바로 입시제도 교육으로 바뀐다는 이 현실이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이게 누리교육과정을 끝까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른도 놀아야 한다는 것처럼 이 교육이 실현되려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포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다방면을 해서 저희도 여기 뭐 독일의 사례처럼 시민이 먼저 이렇게 했으면 법조계도 나가고 법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놀면서 공부하면서 놀고. 네네. 저는 사실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어저께 수업 시간에 유토피아는 10시간 자고 6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고 8시간 오락에 즐겁게 놀아야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0시간 자면 어떻게 될까요? 10시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세계니까요. 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8시간 이상은 돼야 돼요. 저희 부모로서도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고등학생 끝에 그런다 그러면은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사회자다 보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저도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나 저는 이제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발제와 토론 지금 청중분께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너희는 오히려 개천에서 용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이게 교육도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졌어. 저희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 교육 제도가 왜 그럴까? 저는 한반도에 분단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김대리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50년 동안 한국 교육이 진보하지 않고 유일하게 퇴보한 영역이
교육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오히려 과거에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열려 있었는데 완전히 닫혀버렸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 거기서 제시하는 문제예요. 결국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를 만들어낸 것은 미국 사회가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능력주의의 본질은 거기서 능력이 뭐냐는 거죠.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갈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돈 많은 아이들이 갈까요? 100% 아이들이 돈 많은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샌델 교수는 분명하게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위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미국 대학생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인가 아니면 부유한 집 아이들인가? 상위 1%, 경제적으로 상위 1% 집안의 자식과 하위 50% 집안의 자식 중에서 누가 더 아이비리그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상위 1%가 50%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사실상 아버지 돈지갑 부피에 따라서 엘리트 대학의 정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하는 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는 되게 심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견고한 학벌 계급사회가 되죠. 미국은 학력 계급사회고요. 한국은 학벌 계급사회죠. 학벌과 학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벌은 학력 계급사회 플러스 연고주의 사회죠.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연고주의. 아주 고약한 학력주의죠. 학벌주의.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 세대가 깨고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교육 체제로 바꿔서 넘겨줘야 될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만은 후퇴됐네요. 그런 맥락에서. 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 자주 언급하시는데 그 능력주의 폭정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시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학을 갈 때 하버드 정도의 대학에서 A 정도가 되면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거기서 이제 제비뽑기에서 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더 변화돼야 되겠다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회가 많이 앞서가고 10대 선진국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의리의리하거든요. 근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도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에 파시스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김원근 교수님도 계시지만 철학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하고 어저께 그 백일자 돼가지고 아이들을 보는데 교실에서 보는 눈빛과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보던 눈빛하고 모습이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애들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제가 애들 모습 보고 감동을 좀 잘 못 받고 있었는데 애들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고 있는 그 모습 보고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제가 아예 몰랐던 좀 더 놀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논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게 플레이잖아요. 그냥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뭔가 예술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다 노는 건데요. 걔네들 용어로는 독일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연극을 했어요.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 이건 교실에서 있었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그 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나요. 아이들이 저렇게 다른 인간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억압당하고 분석된 인간이 있는데 연극 무대에서는 다른 인간. 그걸 끄집어내야죠. 그게 교육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다 노는 거죠. 결국 그런 놀이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말씀하거나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사실 정치는 구분된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뤄야 되는 정당 가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잘 생각해보면 행정 영역의 것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걸 정치인들이 풀고 있는 거지. 문제 자체는 행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거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 정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지 행정 영역에 대한 게 아닙니다. 사실 바꿔야 될 건 행정이고, 그럼 수업 과정에서 그게 지방자치 영역이 됐던 뭐 방역이 됐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됐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생일 여부에 따라서 내년 합격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 선거가 있었던 해에 중학교 3학년은 다음 지방선거에 유권자예요. 그러면 행정의 영역도 과연 교원들이 못 다루는 걸까?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다뤘던 거 말고요. 선거 때 다뤄서 누군가는 당선됐을 거고 그게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청소년 의회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작 교원들은 이걸 다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다뤄지는 걸 통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국가재건회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 그 정치의 영역은 굉장히 적은 부분, 정말 아까 김 대표가 잡혀가는 게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저 학생들이 받고 있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교육 폐지를 통한 교육과정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학교에서 경쟁교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학생들은 그 경쟁교육을 진짜 선생님에 의해서 선생님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야 1등 말고 나머지 다 죽어야 돼, 1등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따라야 돼, 이런 수업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사회의 문제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셔가지고 독일이랑 한국이랑 임금격차, 학력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OECD 평균도 나오고 있는데 독일이 지금 이거하고 연동돼가지고 한국보다 격차가 좀 적습니다. OECD 평균은 훨씬 더 적고. 이거 사회 문제거든요. 사회 문제 때문에 하나라도 더 좋은 학교 가라는 소리 나오는 거고 이 임금격차를 너무 벌어지니까 이러는 건데 그거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라. 학교 문제를 사회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문제를 학교더러 해결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관련된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부자동 대표님께는 아까 이제 학교폭력이랑 아동복지법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동복지법 제가 이제 관련된 업무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특별법 이거는 행정처분이어서 소송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나중에 무효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학부모 사건을 하나 다룬 게 있는데 저기 어머니 플리스였어요. 애들하고 섞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분도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어머니 플리스 활동을 하다가 야 너 왜 그러니 하다가 근데 학교 아동학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형사사건은 무죄로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독특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취소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됐느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판정이 유효한데 여전히 이분은 이제 법률 위반자가 된 거예요. 아동학대 특별법에서의 형사처벌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법체계가 교육행정제도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체계가 지금 되게 이상한 시스템이 돼버렸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교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아동복지법은 뭐 원래의 취지는 가정에서부터 출발됐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교원들이 개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교원 포함 사회가 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학부모 대 교사의 대결 구도가 돼가지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라. 이건 교원이라고 면제되고 학부모라고 뭐 유죄고 가정에서 벌어지면 유죄고 뭐 학교에서 벌어지면 무죄 이런 개념이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두 분의 딱 유상준 대표님하고 구사준 대표님의 의견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보다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눴을 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학교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사들이 정말 노력해서 그걸 담아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교사로서 그 행정적인 부분에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핑계가 될 것 같아서 만들고 싶지만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이고 학생과 수업을 하는 그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과 활동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이 제가 비담임을 하거나 그 행정 업무를 맡았을 때는 공문 처리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딱 한 곳에 갔을 때 공문 처리를 하지 않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민사고예요. 민사고에 갔을 때 공문 처리를 행정실에서 교사에게 행정 공문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사들은 토론 수업을 하고 그때 윤리과의 백준현 선생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런 토론 수업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보러 가서 같이 토론 수업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되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토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는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밤새워서 준비하시나? 여쭤봤더니 그 업무 시간에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정치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잠깐 아까 김은희 교수님 언급하셔서 자꾸 움찔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그래서 정치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치하겠다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환상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저희는 자유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자유롭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싶은데 그런 자유롭지 않고 건전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교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생활하고 있는 교사가 어떻게 체현되지도 않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냐는 문제인 거죠. 문제의식인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그냥 쉽게 자유롭게 내가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SNS에 글 쓰는 거 가지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글을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지만 이걸 쓰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움찔 놀랄 때가 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자기 검열이 필요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인 어떤 자유권,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학교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제 숙제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쟁교육 아까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경쟁교육을 해본 적이 있냐? 실제 현장에서 경쟁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많이 발버둥을 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제가 EBS 교재를 가지고 수능 특강을 풀어주면 또는 보충 수업 시간에 풀어주면 이 아이가 한 문제를 더 맞춰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잘 풀 수 있는 기술 스킬을 가르쳐 줘야 되는 어떤 숙명 같은 게 막 생기는데 그걸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문제를 빨리 푸는 좋은 스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 스킬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겪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피할 수 없는 시지프스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계속해서 이걸 불러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길 수는 없고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뭔가 뿌듯하지는 않은 그런 경쟁교육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느냐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경쟁교육을 시킨다는 지구상이 없어요. 많은 지표들도 그렇고 아이들의 82%가 전쟁터에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터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중국이나 미국 아이들도 40%밖에 안 돼요. 전쟁터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전쟁터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경험한 아이들이고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전쟁 생존자예요. 전쟁 생존자 신드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 생존자들은 승자와 패자로 딱 나뉘죠. 한국인들은 그냥 존엄한 존재라고 자기 느끼지 않아요. 대부분이. 승자 혹은 패자로 느껴요. 그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그런 질문이 가능한지 약간 의문이고요. 왜 독일에서는 경쟁을 그렇게 야만이라고까지 했을까? 그죠? 그 부분이 좀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은 어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 한 것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독일.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이죠. 히틀러 파시즘. 결국 히틀러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에서 시작된 거예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봤나요?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대한 정글이라고 봤고 그 정글은 다윈의 법칙이 관철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본 거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열등한 유태족을 학대하거나 학살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소셜 다르니즘이라고 하는 히틀러 파시즘의 기본적인 사상체계에서 온 거죠. 거길 보세요. 경쟁, 우연, 지배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학교에서부터 제거하지 않는 한 히틀러 파시즘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게 당시에 그러한 교육개혁의 일종의 배경이었어요. 역사적 배경. 이제 그런 배경에서 독일에서는 좀 세게 경쟁교육을 배격했던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 민주사회로 안 봐요.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후기 파시즘 사회.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는 민주주의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승자와 패자로 보고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의 관계로 보죠.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그게 파시스트예요. 그것은 교실에서 배운 거죠. 학교 다닐 때 12년 동안. 그래서 한국 교실을 12년 동안 체험하고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파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이 한국 사회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경쟁 교육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른들이 늘 경쟁 교육이 정말 심하다,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라고 그렇게 백날 첫날 말해도 학생들이 어떤지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일단 경쟁 교육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면서 과연 그렇게 힘들까, 놀고 먹고 저렇게 노는 애들이 많은데 얼마나 경쟁 교육이 힘들다고 막 죽고 그렇게 힘들다 할까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경쟁 교육이 딱 드러나는 것도 불과 어제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 컨설팅을 반에서 4명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셨을 때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뽑으실까 했을 때 성적순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람이 많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성적이 낮은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도 그걸 하고 싶었지만 성적에서 잘린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담임쌤한테 좀 이의 제기를 해서 저도 대학 컨설팅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경쟁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들 생각하시는 게 진로를 공부가 다가 아니다. 너의 꿈을 찾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라 하시는데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고요. 학원에 갔다 오면 12시고요. 12시에서 학원 숙제를 하면 새벽 2시고요. 자고 일어나면 학교를 가요. 그 시간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 다른 진로를 찾고 공부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경쟁 교육의 현 표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원이 끝이 아니라 그 수행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 집필 평가도 연습해야 되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참 고충이 많은데 그리고 아까 그 다 같이 노는 거 그 일단 그 교육제도가 일단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학생들은 놀아도 공부하면서 놉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놀아요. 그 애들 다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명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진짜로 놀면서 영어 단어가 수르륵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놀잖아요. 그럼 불안감이 생겨요. 쟤는 공부할 텐데 내가 요즘 만약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질 텐데. 심지어 우리는 또 등급제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97점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 세대사를 하나 틀렸거든요. 조금 기만데. 근데 애들이 세대사를 하도 다 잘하다 보니까 하나 틀렸는데도 3등급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라고 해도 이게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것도 성적을 매겨야 되겠네. 노는 것도 이제 불편해서 놀아요. 약간 노는데 게임하는데도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태현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유보 통합이 됩니다. 유보 통합. 그다음에 유치원과 그러니까 3세부터 적용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3세도 학생입니다. 그리고 만 18세도 학생. 3세와 18세가 느끼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질문하셨던 17조 5항입니다. 17조 5항 금지행위,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아동복지법은 피해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금지하라는 제도를 법의 명시성에 이걸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처벌하느냐? 아동범죄에 관한 처벌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범죄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17조 5항에 이런 게 금지행위를 했으므로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이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할 때 경찰이 사법기관에서 범죄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성, 고의성, 그 다음에 유책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조망나는 거예요.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후단 무고가 되고 무죄가 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우리가 개선을 하자고 하는 거는 뭐 질문의 의도가 그거 같은데 아동학대 처벌의 아동범죄에 관한 처벌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 17조 5항의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용하여 많은 판례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사이가 법원의 판사들이 다 각자 이제 포괄적으로 이 범죄를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느슨하게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해당하지 정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최근에 몇 건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동복지법에 이거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칫 이거를 사회적 합의 없이 이거를 개정을 했을 경우 뭐 유치원교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 기관들 저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빼주세요. 뭐 이럴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거는 죄행 법정 중에서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3세 아이한테 너 밥 안 줄 거야 하는 거와 만 18세 아이한테 너 밥 안 먹어도 돼. 이거는 느끼는 감정이 아이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수기하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토론 시간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교육 선언을 외치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과 경쟁 입시 교육의 폐지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권의 회복을 위해 함께합시다. 제가 교육권 하면은 보장하라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